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한테 전 재산을.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바빠서 못 간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누나,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안 갔잖아. 명절에도 10년 동안. 한참 후 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법적으로 뺏을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힘들대.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다 모아두셨대.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상희는 주저앉아 울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달동네 쪽방촌.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방이 있어요. 2평 남짓한 쪽방. 76살 이철수 할아버지의 집이지요.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눈을 뜨는 그는 낡은 이불을 개고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작업복을 입어요. 기운 자국이 여러 개 있는 남색 작업복. 가슴팍에는 삼성철물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지요. 40년 전 그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그 철물점도 그 시절의 꿈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요. 남은 것은 이 낡은 작업복 한 벌뿐이지요. 복도 끝 공동 화장실로 향합니다.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어요. 겨울 새벽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온수 따위는 사치입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봐요. 깊게 패인 주름, 성성한 백발, 움푹 들어간 눈. 거울 속의 노인은 너무나 낯설고 초라하지요. 쪽방으로 돌아와 물 한 컵을 마셔요. 아침 식사는 건너뜁니다. 어차피 점심때 라면 한 개면 충분하니까요. 손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서요. 녹슨 바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골목을 걷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 동네 고물 줍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일찍 나서요. 일찍 나서야 좋은 물건을 먼저 주울 수 있으니까요. 버려진 철제 선반, 고장난 전자레인지, 낡은 의자, 구겨진 알루미늄 캔들. 하나하나 주워 손수레에 실어요. 허리를 수십 번 굽히고 펴는 동안 등과 무릎이 욱신거리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계니까요. 고물 할배, 오늘도 일찍이네요. 구멍가게 박 사장이 셔터를 열며 인사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요. 말이 없지요. 평생 말수가 적었던 사람입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고물상에 도착해요. 주인 김 사장이 손수레의 물건들을 훑어봅니다. 할배, 오늘은 별로네요. 8,000원. 철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요. 흥정할 여력도 의지도 없지요. 8,000원이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편의점에 들러 1,000원짜리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삽니다. 총 2,000원. 점심 겸 저녁이지요. 나머지 6,000원은 내일을 위해 아껴둬요. 전기세, 수도세, 방 보증금. 매달 나가는 돈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쪽방으로 돌아와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요. 라면을 끓여 먹지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남기면 아깝거든요. 몸이 따뜻해져요. 이것이 오늘의 유일한 따뜻한 식사입니다.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쉬어요. 라디오를 켜지요.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 10년 전에 버렸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빗물이 새어 생긴 얼룩이 여러 개 있어요.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하지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지요. 76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곳곳이 고장났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아까워 참고 견딥니다. 약국에서 파는 싸구려 팥으로 버텨요. 저녁 6시쯤 옆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철수 씨, 저예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68살, 철수보다 8살 어리지요. 남편이 남긴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요. 쪽방촌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철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습니다. 먹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강권해요. 에이, 라면 드신 거 알아요. 어서 오세요. 영자 할머니의 방은 철수보다 조금 넓어요. 3평 정도.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밥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어요. 김치찌개가 뜨끈하고 맛있지요. 집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철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어요. 자식들은 요즘도 연락 없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놓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지요. 바쁘겠죠. 다들 살기 바쁜데. 영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은. 특히 막내 민재는 착한 애라며. 그 애도 안 와요? 철수는 잠시 멈춰요.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민재는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다행이네요. 역시 막내가 속이 깊어. 철수는 쓴웃음을 지어요. 영자 할머니는 민재가 입양아라는 걸 모르지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35년 전 7살짜리를 데려왔을 때 이미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영자 할머니가 계속 말해요. 큰아들이랑 딸은 뭐해요? 잘 산다며?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딸은 결혼 잘했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참.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밤 9시 쪽방으로 돌아와요. 낡은 지갑을 꺼내지요. 지갑 속에는 돈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30년 전 가족 사진, 어린 세 자녀와 아내, 그리고 젊은 자신의 모습. 다들 환하게 웃고 있어요. 장남 상민, 장녀 상혜, 그리고 막내 민재. 사진 속 민재는 11살쯤 돼 보여요.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지요. 철수는 민재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처음 널 데려왔을 때 넌 그렇게 작았는데 그때는 모두 행복했어요. 상민과 상희도 어렸을 땐 동생을 예뻐했지요. 하지만 커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입양아, 피도 안 섞인 주제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철수와 아내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혼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어요.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어요. 문자도 없지요. 상민과 상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서는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건강하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철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어요. 가슴이 따뜻해지지요. 핸드폰이 울려요. 최 변호사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아요. 이 선생님,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확인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다며.
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봐야겠어요. 최 변호사는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미 다 보셨잖습니까? 큰아들이랑 딸은 10년째 연락도 없고 민재만 챙기고 있고 그래서 더 확실히 봐야죠. 민재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나중에 형이랑 누나처럼 변할지. 민재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 청년은 진심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빗물 얼룩들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지요. 그는 가난한 고물상 노인이 아닙니다. 강남 일대 건물 5채와 아파트 3채를 소유한 자산가예요. 총 5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부동산에 투자하며 쌓은 부, 오직 세상을 떠난 아내와 최 변호사만 알고 있어요. 왜 숨기고 사는 걸까요?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이 있지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특히 민재를요. 그 말이 철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민과 상희는 친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멀리했어요. 반면 민재는 입양하지만 한결같이 아버지를 찾아왔지요.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자신이 가난해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민재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철수는 선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고물상 노인으로 살기로. 10년째 시험 중이에요. 그리고 민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려요.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지요. 철수는 일어나 양동이를 가져다 놓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쪽방에 울려요.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거실이에요. 내일도 또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 거지요. 부장인 그는 고물을 주울 노트북 겁니다. 앞에 앉아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하루하루를 있어요. 버틸 거예요. 연봉 8천만 언제까지? 원, 수입으로만 확신이 들 보면 때까지 성공한 직장인이지요. 민재가 정말 진심인지 아내 김미숙이 끝까지 커피를 자신을 가져다 사랑해줄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을 상민과 꺼냅니다. 상희는 여보, 정말 다음 끝까지 주 오지 추석인데 않을지 시아버님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할 철수의 거예요? 눈에서 눈물 한 상민의 방울이 손이 흘러내려요. 얼굴이 하지만 굳어지지요. 그 눈물 속에는 그게 슬픔만 있는 게 친척들도 아니에요. 다 오는데 민재를 미숙도 생각하면 난색을 가슴 표합니다. 한편이 따뜻해지니까요. 저도 사실 그게 민재야, 옷도 그러시고 넌 정말 냄새도 착한 좀. 아이구나. 애들도 피는 안 할아버지 섞였지만 오시면 불편해하고요. 넌 내 진짜 아들이야. 작년에도 우리 애가 철수는 할아버지 그렇게 잠들어요. 왜 그렇게 냄새나? 고 그러잖아요. 상민은 한숨을 쉬어요. 양심과 체면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 체면을 선택하지요. 민재한테 전화해 볼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민재는 시간도 많고 또 입양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상민은 아내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요. 양심은 찔리지만 편한 쪽을 택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 빌라 2층 장녀 이상희의 집입니다. 45살인 그녀는 은행 대출 상담 서류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남편 박진수의 사업이 망한 후 2억 원의 빚이 생겼지요. 이러다 집까지 날리는 거 아니야? 진수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상희는 차갑게 말해요. 그러게요. 사업한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고. 어디서 구합니까? 친정에 말할 수도 없고. 진수가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왜 못해?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봐. 상희는 허탈하게 웃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가 있어서요? 고물이나 주우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 판인데. 진수는 쓴웃음을 짓지요. 참,
다른 집은 장인어른이 건물 하나라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는 운도 없어. 민재 동생은 뭐해? 그래도 아들이잖아. 상인은 코웃음을 칩니다. 민재요? 동네 슈퍼 하나 겨우 운영하는데 뭐 있겠어요. 게다가 입양하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뭘 바라요. 그래도 아버지가 똑같이 키웠잖아. 유산 똑같이 나눠받으면 어쩌려고? 상인은 얼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화나는 거예요. 우리는 친자식인데 왜 입양아랑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말이 맞아. 나중에 유언장 쓸 때 단단히 못 박아야 돼.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한테 전화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통화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요. 오히려 추석에 용돈이나 달라고 할까봐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상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문득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쪽방 보증금이라도 나오겠지. 300만 원쯤? 그것도 민재랑 나눠야 하나. 아, 짜증나. 한강 근처 작은 슈퍼. 차남 이민재의 가게입니다. 42살인 그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매출은 23만 원, 임대료 100만 원, 인건비, 전기세. 계산하면 남는 게 거의 없지요. 아내 최수진이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아버님 댁 가야지? 응, 그래야지. 애들도 데리고 가자. 근데 형님이랑 형수님은 요즘도 안 오시나 봐? 민재는 쓴웃음을 지어요. 바쁘시겠지 뭐. 바빠도 그렇지. 명절 때도 안 오시고. 아버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아요. 형과 누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지요. 넌 우리 피부치가 아니야. 입양받은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마. 아버지 재산? 너는 받을 자격도 없어. 평생을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민재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민재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들이야. 형이랑 누나는 그냥 태어난 거지만 우리는 널 직접 선택해서 데려왔어. 더 특별한 거야. 아버지 잘 모셔드려.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민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요. 형 상민입니다. 민재는 받아요. 형, 무슨 일이야? 민재야, 추석 말인데. 형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 좀 챙겨드릴 수 있겠니? 나는 괜찮은데. 형도 오면 아버지 좋아하실 텐데. 그게 진짜 안 되겠더라. 미안하다. 내가 좀 부탁해. 전화가 끊겨요. 민재는 한숨을 쉽니다. 곧이어 누나 상희에게서도 전화가 와요. 민재야, 추석에 내가 좀 바빠서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차례 지내줘. 알았지? 누나, 아버지가 누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에 갈게. 바빠 죽겠어. 끊는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봐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또 그러시네. 왜 맨날 당신한테만.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가려고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형님이랑 형수님은 친자식인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당신이 입양하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민재는 쓴웃음을 지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아버지가 좋아서 가는 거야. 그날 밤 민재는 잠들기 전 생각해요. 어릴 적 7살 때 고아원에서 처음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던 날. 무서워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재야, 우리 집 갈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부터 민재는 이 집 아들이 됐어요. 형과 누나는 처음엔 귀여워했지만 커갈수록 달라졌지요. 특히 중학교 때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넌 주워온 거잖아. 피도 안 섞였으면서 왜 우리랑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해?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민재를 감싸주셨어요. 민재는 너희 동생이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민재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을 감으며 중얼거려요. 아버지, 일요일에 갈게요. 기다리세요. 추석 당일. 쪽방촌 철수의 방. 철수는 아침 일찍부터 방을 정리했어요. 혹시 큰아들이나 딸이 올까 싶어서지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오후 2시쯤 노크 소리가 들려요. 철수는 얼른 문을 열어요. 아버지, 민재입니다. 아내 수진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7살 큰아들 준서와 5살 작은 아들 민서가 할아버지께 절을 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철수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져요. 어서 와라. 어서 와. 민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옵니다. 과일, 고기, 나물, 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여요. 아버지, 우리가 차례상 차릴게요. 그래. 고맙다. 좁은 쪽방에 소반을 펴고 차례상을 차려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모시고 절을 올립니다. 민재 가족 4명만의 조촐한 차례지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함께 음식을 먹어요. 철수는 손주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준서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오, 우리 손자 똑똑하네. 민서는 유치원 잘 다녀? 네. 저 친구 많아요. 철수는 웃으며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쓸쓸합니다. 상민의 아들, 상희의 딸들은 어떻게 컸을까? 궁금하지만 볼 수 없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아버지, 형이랑 누나는 오늘도 안 오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어요. 바쁘겠지. 괜찮아. 전화라도 하셨어요? 아니, 괜찮다.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요. 형과 누나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형한테 전화해 볼까요? 됐다. 내가 왔으니 충분해. 철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아요. 민재는 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더 마르고 거칠어진 걸 느낍니다. 저녁이 되어 민재 가족이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어요. 핸드폰을 봅니다. 상민과 상희에게서 문자 하나 없어요. 전화도 없지요. 영자 할머니가 문을 두드려요. 철수 씨, 차례 잘 지내셨어요? 네. 민재가 왔다 갔어요. 큰아들이랑 딸은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아요.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요.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려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민재만 진심이더군요. 상민이랑 상희는 이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소.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재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있지요. 민재는 정말 착한 아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내 아들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요. 최 변호사님, 유 원장 수정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상민이랑 상희한테는 1원씩만 남깁니다. 그리고 민재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상민 씨와 상혜 씨는 친자식인데 철수는 단호하게 답해요. 친자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가난한데도 힘든데도 왔어요. 그 아이가 진짜 내 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봐요. 아침 햇살이 쪽방촌을 비추고 있습니다. 상민아, 상희야. 너희는 너무 늦었다. 이제 기회는 없어. 철수의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10년 동안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지요. 11월 들어 날씨가 추워졌어요. 쪽방촌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얇은 잠바 하나로 추위를 견딥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아까워서지요. 어느 추운 밤 철수는 심한 기침을 시작해요. 가래가 끓고 숨쉬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진료비가 아까워서예요. 이틀째 되던 날 밤 기침이 더 심해지고 열이 펄펄 나요. 새벽 2시쯤 영자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철수의 방문을 두드려요. 철수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황급히 11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연락하지요. 민재 씨,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민재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응급실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아버지. 민재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아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합니다. 폐렴이 심합니다.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형 상민에게 전화를 걸어요. 새벽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형, 나 민재야.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상민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답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데? 폐렴이래.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형 올 수 있어? 지금 새벽인데. 내일 회사 끝나고 갈게. 형,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알았어. 내일 갈게. 나 좀 자자. 전화가 끊겨요. 민재는 한숨을 쉬고 누나 상희에게도 전화합니다. 누나, 아버지 입원하셨어. 뭐? 심각해? 응, 폐렴이래. 병원 올 수 있어? 나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모레쯤 갈게. 누나,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갈게. 끊는다.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봐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핏기 없고 야위어 보여요. 아버지, 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민재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 수진이 아침 일찍 도착해요. 손에는 보온병에 담은 미역국이 들려있지요. 여보, 밤새 고생했어. 아버님은 좀 어때? 많이 안정되셨어. 근데 나 슈퍼는? 내가 오늘 종일 볼게. 걱정 마. 미안해.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아버님이 더 중요하지. 형님은 오셨어? 민재는 고개를 저어요. 회사 끝나고 온대. 누나는요? 모레 온대. 수지는 한숨을 쉬어요. 참, 친자식들이.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아요. 그런 말하지 마. 바쁘시니까 그러는 거야. 하지만 민재도 속으론 서운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형과 누나는 당장 달려오지도 않아요. 점심때쯤 철수가 깨어나요. 민재를 보고 힘없이 웃어요. 민재야, 내가 여기 있구나. 네, 아버지. 밤새 계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내 슈퍼는 어떡하고. 수진이가 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요. 형이랑 누나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답합니다. 오늘 올 거예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상민은 오지 않아요. 전화를 하자 이렇게 말하지요. 미안하다.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 내일 아침에 갈게. 형,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알았어. 내일 꼭 갈게. 민재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요. 형이 회사 일이 급하대요. 내일 온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슬퍼요. 알고 있는 거지요. 아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틀째, 3일째, 나흘째. 민재는 병원과 슈퍼를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해요. 밤에는 병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자지요. 슈퍼 매출은 뚝 떨어졌어요. 아내 혼자서는 버거우니까요. 하지만 민재는 아버지가 더 상민은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잠깐 들렀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로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민이. 왔구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상민은 10분 정도 있다가 시계를 봐요. 아버지, 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민재야, 아버지 잘 부탁해. 응, 형. 조심해서 가. 상민이 나간 후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 형도 바쁘니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상희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지요. 민재야, 아버지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누나도 한번 와봐. 나 요즘 진짜 정신없어서 아버지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줘. 누나, 미안해. 다음에 갈게. 끊는다. 일주일이 지나 퇴원하는 날 민재만 병원에 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 민재는 아버지를 부축해 버스를 타려 합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민재야, 고생 많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추운 바람이 불어요. 철수는 기침을 하고 민재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아버지께 입혀드려요. 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너는 춥잖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쪽방에 도착해요. 민재는 방을 미리 청소해 두었어요.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 밥도 해놨지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제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놨어요. 고맙다. 정말. 철수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려요. 민재가 놀라서 물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민재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널 아들로 맞은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재도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지요. 그날 밤 민재가 돌아간 후 철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요. 최 변호사님, 이 선생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민재가 잘 돌봐줘서요.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확고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상민이랑 상희한테 1원씩, 민재한테 전 재산. 그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 원장의 편지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이십니까? 철수는 천천히 말해요. 상민이와 상희에게는 왜 1원만 남기는지 설명해야겠어요.
그들이 알아야 해요. 자기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민재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내주시면 첨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노트를 꺼내요. 오랜만에 펜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상민아, 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희는 유언장을 보고 놀랐겠지. 왜 1원씩만 남겼냐고 화가 났겠지. 10년이야. 10년 동안 너희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아버지가 아파도 외로워도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지. 너희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창피했을 거야. 고물 줍는 아버지가 부끄러웠겠지. 하지만 알아야 해.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어. 5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 하지만 숨겼어. 너희를 시험하려고. 결과는 너희는 떨어졌어. 완전히. 하지만 민재는 달랐어. 그 아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어. 가난한데도 힘든데도. 병원에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간호해줬지. 너희는 오지도 않았는데. 민재는 피는 안 섞였어. 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희보다 훨씬 더. 후회하지 마라. 이미 늦었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철수는 펜을 놓고 편지를 읽어봐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지지요. 하지만 지우지 않습니다. 이 눈물도 자식들이 봐야 해요. 이어서 민재에게 쓸 편지를 시작해요. 민재야, 35년 전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니? 너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 작고 여린 아이였어. 민재야, 우리 집 갈래?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너는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어. 그날부터 넌 우리 가족이 됐지. 형이랑 누나가 너를 무시했어. 입양아, 피도 안 섞였다는 말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 하지만 너는 참았어. 묵묵히 견뎠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너만이 아버지 곁을 지켜줬어. 형도 누나도 오지 않았지만 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 민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외롭지 않았어. 이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사랑한다, 민재야. 철수는 편지를 다 쓰고 조심스럽게 접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창밖을 바라봐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어요. 철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 민재 정말 잘 키웠지요? 그 아이가 우리 진짜 아들이요. 철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지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철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재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준비. 그리고 상민과 상희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길 준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이듬해 1월 중순,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겨울일 뿐이지요. 상민과 상희에게서 새해 인사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만이 아침 일찍 떡국을 끓여들고 찾아왔어요. 같은 날 강남의 한 회의실. 상민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강남 테헤란로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매입건입니다. 거래액만 300억 원이 넘는 대형 딜이에요. 성공하면 상무 승진이 확실하지요. 부동산 중개인과 미팅을 해요. 이 부장님, 건물주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변호사님이 대리하실 겁니다. 여기 서류 확인해 보시죠. 중개인이 서류 뭉치를 건네요. 상민은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서류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춰요.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혀요. 건물주 이철수. 주민등록번호 4802로-1049-278. 주소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123-45. 상민은 심장이 쿵쾅거려요. 손이 떨리지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상민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어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리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해요. 우연일 리 없지요. 회의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상민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동료가 물어요. 이 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그날 밤 상민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다음 날 상민은 개인적으로 아는 법무사에게 조용히 부탁해요. 이철수 4802로생. 이 사람 부동산 소유 내역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법무사가 의아해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확인차예요. 급하니까 빨리 부탁드립니다. 사흘 후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와요. 이 부장님 자료 나왔는데 사무실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전화로 말씀 못 하세요? 직접 보시는 게. 오시죠. 상민은 점심시간에 법무사 사무실로 급히 가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상민은 서류를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을 뻔해요. 부동산 소유 내역. 마이너스 강남 테헤란로 상업용 빌딩 시가 120억. 마이너스 강남 역삼동 상업용 빌딩 시가 150억. 마이너스 서초동 오피스텔 빌딩 시가 80억. 마이너스 분당 상가 건물 2채 시가 각 50억.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2채 시가 각 30억. 마이너스 분당 아파트 1채 시가 25억. 총 시가 약 535억 원. 임대 수익월 3억 2천만 원. 상민은 서류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법무사가 말해요. 이분 대단하시네요. 3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하셨던 것 같은데 안목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동산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으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법무사는 눈이 휘둥그레져요. 네. 그럼 이 부장님 아버님이 이렇게 자산가세요? 와, 부러운데요.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럼 이 부장님은 이걸 상속받으시는 대박이시네요. 상민은 대답하지 못해요. 상속? 3남매가 나눠받으면 1인당 170억 정도? 아니다. 민재는 입양하니까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60억? 상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사무실을 나온 상민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500억이 넘는 재산을. 근데 왜 쪽방에서 고물을 주우며 사시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지?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설마 우리를 시험하신 건가? 상민은 서류에 적힌 최 변호사 연락처로 전화해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사무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이철수 선생님의 장남 이상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최 변호사가 답합니다. 아, 상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십시오. 상민은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요. 가는 내내 식은땀이 나요. 손이 떨리지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맞아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앉으세요, 상민 씨. 저희 아버지, 정말 건물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요. 10년 전 상민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철수가 쓴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요. 여보,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많이 외롭소. 상민이와 상희는 나를 찾아오지 않소.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보러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심했소.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보기로. 자식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지 돈으로 보는지 알고 싶소. 특히 민재를. 그 아이는 우리 피가 아니잖소. 하지만 진짜 우리 아들인지 보고 싶소. 상민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져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지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선생님은 지난 10년간 3분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상민은 머리를 감싸 쥐어요. 지난 10년간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명절에 거짓말로 피했던 일,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일,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가지 않았던 일, 민재한테만 떠넘겼던 일. 제가 뭔 짓을 한 겁니까? 상민은 통곡해요. 최 변호사는 말없이 지켜봅니다. 한참 후 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요. 이 선생님의 유언장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상민은 유언장을 펼쳐요. 그리고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요. 유언장. 나 이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장남 이상민에게 1원을 상속한다. 2. 장녀 이상희에게 1원을 상속한다. 3. 차남 이민재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상민은 유언장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해요. 1원이요? 이게 무슨...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1원도 상속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라는 증거예요. 만약 한 푼도 안 남기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원씩 남기신 겁니다. 이럴 수가. 500억을 민재한테? 네. 민재 씨에게 전액 상속하신다는 게 이 선생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상민은 의자에 주저앉아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민재는 입양아인데 피도 안 섞였는데. 최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져요. 그 말씀 이 선생님 앞에서도 하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상민은 아무 말도 못해요. 최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10년입니다, 상민 씨. 10년 동안 민재 씨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요. 반면 상민 씨와 상희 씨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뵀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누가 밤새 간호했습니까? 상민은 고개를 숙여요. 이 선생님께서는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3분 모두에게요.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최 변호사는 상민에게 쓴 편지를 건네요.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펼칩니다. 상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유언장을 보고 놀랐겠지. 왜 이런 식만 남겼냐고 화가 났겠지. 10년이야. 10년 동안 너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아버지가 아파도 외로워도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지. 너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창피했을 거야. 고물 줍는 아버지가 부끄러웠겠지. 하지만 알아야 해.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어. 5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 하지만 숨겼어. 너를 시험하려고. 결과는 너는 떨어졌어. 완전히. 너는 민재를 무시했지. 입양하라고 피도 안 섞였다고. 하지만 민재만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 아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어. 가난한데도 힘든데도. 병원에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간호해줬지. 너는 10분 얼굴 비추고 갔었지. 민재는 피는 안 섞였어. 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야. 너보다 훨씬 더. 후회하지 마라. 이미 늦었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상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려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지요. 아버지, 아버지. 상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해요. 최 변호사는 말없이 지켜봅니다. 한참 후 상민이 묻습니다. 이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어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 선생님께서 이미 데뷔하셨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다 있어요. 상민 씨와 상혜 씨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통화 기록, 병원 기록, 명절 때 거짓말한 증거, 다요. 법정에 가면 상민 씨가 이기기 힘듭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효자로 알려질 뿐이에요. 상민은 완전히 무너져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상민은 급히 누나 상희를 불러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급하게 불러? 나 바빠.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이것 좀 봐. 상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500억? 응. 그리고 이것도 봐. 상민은 유언장을 보여줘요. 상희는 유언장을 보고 비명을 질러요. 1원? 우리한테 1원씩? 미쳤어? 이게 무슨...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상민이 상희를 진정시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조용히 하라고. 500억을 민재한테 다 준다고? 입양아한테? 상민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줘요. 상희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일그러져요. 이럴 수가. 우리를 시험했다고? 응. 10년 동안. 상희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질러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친자식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아한테 전 재산을.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어? 바빠서 못 간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상민은 고개를 숙여요. 누나,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안 갔잖아. 명절에도. 10년 동안. 상희는 말문이 막혀요. 사실이니까요. 한참 후 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법적으로 뺏을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힘들대.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다 모아두셨대.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상희는 주저앉아 울어요. 나 빚이 2억인데. 오빠,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00억? 날아간 500억. 아니,
원래 자신들 거였던 적도 없는 돈이지요. 그날 밤 상민과 상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상민의 머릿속은 복잡해요. 500억? 내 몫이 200억이 넘었는데. 1원. 고작 1원. 상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빚 2억 때문에 고생하는 남편한테 아버지가 500억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1원만 줬어다고 어떻게 말해요? 두 사람 모두 후회로 밤을 지새워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다음 날 아침 상민은 결심해요.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이제라도 빌어야 해. 유언장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아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10년의 무관심을 하루의 눈물로 씻을 수는 없다는 걸. 상민은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춰요. 손가락이 떨려요. 뭐라고 말하지?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상민은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와요. 형? 민재의 목소리가 떨려요. 상민은 가슴이 철렁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오늘 오후에. 상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정말 영원히 늦어버렸어요. 형? 거기 계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요. 상민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계셔? 병원 영안실이야. 형,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상민은 멍하니 서 있어요. 아내가 물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상민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서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못하고 지나칠 뻔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니 민재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앉아 있어요. 아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곁에 있지요. 형? 민재가 일어나요. 상민은 민재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여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어떻게? 오늘 오후에 제가 방문했는데 침대에서 편안하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심장마비래. 고통은 없으셨어? 응. 편안하게 가셨대. 상민은 영안실 문을 바라봐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한참 후 상희가 도착합니다. 상희도 울먹이며 달려와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기, 안에. 세 남매는 영안실로 들어가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누워 계세요. 민재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철수의 얼굴이 드러나요. 평온한 표정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얼굴이지요. 아버지. 상민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아요.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상희도 무릎을 꿇고 울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대답이 없어요. 이제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민재는 조용히 서서 아버지를 바라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요. 아버지, 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요. 민재가 상주가 되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상민과 상희도 돕지만 민재가 중심이에요. 조문객들이 찾아와요. 쪽방촌 이웃들, 복지관 사람들, 민재의 슈퍼 단골들. 하지만 상민과 상희 쪽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회사 동료 몇 명이 의례적으로 다녀갈 뿐이지요. 영자 할머니가 와서 민재의 손을 잡아요. 민재 씨, 고생 많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할머니, 상민 씨, 상희 씨. 영자 할머니가 두 사람을 봐요. 차가운 눈빛이에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상민과 상희는 고개를 숙여요. 할 말이 없어요. 이틀째 되는 날, 최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아와요. 조문을 마치고 세 남매를 따로 부릅니다. 유언장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민과 상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장례식이 끝나고 철수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돼요. 어머니 곁에 나란히요.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민재가 절을 올립니다. 상민과 상희도 따라 절을 해요. 다음 날 오후 세 남매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요.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요.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상민과 상희는 숨을 죽여요. 민재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지요. 나 이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장남 이상민에게 1원을 상속한다. 상민의 얼굴이 굳어요. 2. 장녀 이상희에게 1원을 상속한다. 상희는 입술을 깨물어요. 3. 차남 이민재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단 다음의 조건을 권장한다. 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어요. 마이너스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50억 원 기부. 마이너스 무료 급식소 건립에 20억 원 기부. 마이너스 고아원 장학금으로 10억 원 기부. 마이너스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에 20억 원 사용. 최 변호사가 계속 읽어요. 민재야, 이 돈을 너 혼자 쓰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라. 아버지가 이 돈을 모은 이유는 너 같은 착한 사람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길 바래서다. 부탁한다. 민재는 눈물을 흘려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최 변호사가 봉투 3개를 꺼내요. 각자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편지를 받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울지 마라. 아버지는 행복했어. 35년 전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니? 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7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민재야, 우리 집 갈래? 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 그날부터 넌 우리 가족이 됐지. 형이랑 누나가 너를 무시했어. 입양아, 피도 안 섞였다는 말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너는 참았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너는 항상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라고 말했지. 그 말이 아버지를 얼마나 울렸는지 모를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형도 누나도 오지 않았지만 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슈퍼 장사가 안 되는데도, 아들 둘 키우느라 힘든데도 병원에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간호해줬지. 내 슈퍼는 그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더라. 얼마나 손해였겠니?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어. 민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야.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이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야.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는 피는 달라도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야. 부탁이 있어. 이 돈으로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줘. 고아원 아이들, 어려운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아버지가 너를 도왔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렴. 그리고 형이랑 누나를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나름 고민이 있었을 거야. 용서해주진 못해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한다, 민재야.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마이너스 아버지가.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어요. 아내 수진이 남편을 껴안아 줍니다. 민재 씨,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상민은 자신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요. 아까 최 변호사에게 받았던 그 편지예요. 다시 읽어도 가슴이 찢어져요. 후회하지 마라. 이미 늦었으니까. 그 문장이 칼처럼 파고들어요. 상희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어요. 내용은 상민의 것과 비슷해요. 상희야, 넌 내 딸이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내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빚이 2억 원이라는 것도. 하지만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돈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만약 내가 찾아와서 아버지 힘들어요 했다면 아버지는 다 줬을 거야. 하지만 넌 오지 않았어. 민재를 무시했지. 피도 안 섞였다. 입양아 주제에. 하지만 그 입양아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었어. 후회하지 마라.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상희는 편지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최 변호사가 말합니다. 재산 이전 절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민재 씨, 필요한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민 씨, 상희 씨는 1원씩 계좌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상민과 상희는 아무 말도 못해요. 회의가 끝나고 세 남매는 밖으로 나와요. 한참을 아무도 말이 없어요. 상민이 먼저 입을 열어요. 민재야. 응,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 나는 정말 나쁜 형이었어. 너를 평생 무시했어. 입양하라고. 민재는 고개를 저어요. 형, 됐어. 아니야. 들어줘. 나는 내가 고아원에서 왔다는 이유로 평생 너를 차별했어. 동생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버지는 너를 진짜 아들로 사랑하셨어. 상민은 무릎을 꿇어요. 민재야, 용서해줘. 민재는 형을 일으켜 세워요. 형, 일어나. 사람들 봐. 민재야. 형, 저도 서운했어요. 평생 입양하라고 무시당하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눈물을 닦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상희도 다가와요. 민재야,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누나도. 나는 내가 유산 나눠받을까봐. 그게 싫었어. 왜냐면 넌 피가 다르니까. 근데 내가 틀렸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세 사람은 한참을 서서 울어요. 민재가 말합니다. 형, 누나. 아버지 유언대로 저는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예요. 제가 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형이랑 누나. 상민과 상희는 민재를 봐요. 혹시 나눠줄까 하는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어요. 저는 형이랑 누나한테 돈을 나눠드릴 수 없어요. 민재야, 아버지 유언이에요. 형이랑 누나는 1원씩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고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를 거예요. 상민은 고개를 숙여요. 상희도 입술을 깨물어요.
하지만 민재가 계속 말해요. 만약 형이나 누나가 정말 어려워지면 그땐 도와드릴게요.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그렇게요. 민재야, 그게 가족 아니에요? 돈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게. 상민은 동생을 껴안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어요. 한 달 후, 민재는 아버지 유언대로 기부를 시작해요.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50억, 무료 급식소 건립에 20억, 고아원 장학금에 10억, 쪽방촌 주거 개선에 20억. 뉴스에도 나와요. 익명의 기부자 100억 원 쾌척. 민재는 인터뷰를 거부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했을 뿐이지요. 슈퍼는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동네 슈퍼예요. 민재는 화려한 삶을 원치 않아요. 상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아요. 매달 한 번씩 민재를 찾아가 같이 밥을 먹어요. 민재야, 요즘 어때? 잘 지내요, 형. 형은요? 나도. 나름 괜찮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다행이에요. 민재야, 나 요즘 봉사활동 하나 시작했어. 정말요? 응. 독거노인 말벗 봉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뵙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채워지는 것 같아. 민재는 미소 지어요. 잘하셨어요, 형.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상희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남편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 가족은 납골당을 찾아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저 잘 지내요. 아버지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어요. 민재는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아요. 준서랑 민서도 잘 크고 있어요. 형이랑 누나도 많이 변했어요. 늦었지만 노력하고 계세요. 민재는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어요.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준서가 할아버지께 절을 해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유치원에서 착한 어린이 상 받았어요. 민서도 따라 절을 합니다. 수진이 남편 손을 잡아요. 여보,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납골당을 나서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따뜻해 보여요. 5년 후, 민재는 고아원 이사장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설립한 이철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매년 10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요. 민재는 직접 아이들을 만나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민재를 보며 희망을 품어요. 상민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지원단체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민재와 함께 일해요. 형, 오늘 후원금이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번 달 급식비로 쓰자. 네, 형. 형제는 예전과 달라요. 민재를 동생으로, 상민을 형으로 대하지요. 늦었지만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상희도 가끔 재단 일을 도와요.
회계일을 자원봉사로 하지요. 민재야, 이번 달 지출 내역 정리했어. 고마워요, 누나. 아니야. 내가 고맙지. 어느 날 민재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만나요. 7살 여자아이.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민재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요. 안녕? 이름이 뭐야? 지은이요. 지은아, 왜 울고 있어? 무서워요.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갈 것 같아요. 민재는 아이를 안아줘요. 3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지은아, 너를 사랑해줄 가족이 꼭 나타날 거야. 나처럼. 정말요? 응. 아저씨도 7살 때 여기 있었어. 그런데 아주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설령 가족을 못 만나도 괜찮아. 여기 원장 선생님들이 다 너를 사랑하잖아. 나도 너를 응원할게. 지은이가 처음으로 웃어요. 민재는 고아원을 나서며 하늘을 봐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배웠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아들아.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민재는 미소 지으며 걸어가요.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갈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이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상민과 상인은 친자식이지만 아버지를 외면했고 민재는 입양하지만 진심으로 효도했지요. 또한 후회는 너무 늦기 전에 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상민과 상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용서도 기회도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도 담겨 있어요. 상민과 상인은 유산을 받진 못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늦게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민재는 500억을 받았지만 혼자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눴지요.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예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